발해라는 나라를 되게 우리가 등한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한시한 게 아니라 역사가들이 등한시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별로 관심을 둘 수가 없었죠. 발해를 우리 역사의 중심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은 18세기 실학자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해사는 아주 좀 특별해서 18세기 실학자들에 의해서 발해사가 우리 민족의 역사로 비로소 들어오게 됐어요. 편입돼 들어오게 됐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삼국을 통일한 신라 위주로 역사를 썼던 누가요? 김부시기가 발해 역사를 우리 역사에서 버려버렸어요. 발해는 우리 역사가 아니야라고 내버려버렸습니다. 보세요, 한번 이거 보세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해서 대동강에서 여기가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 이렇게 신라가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라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 위에 발해가 있다라고 쓰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거예요? 통일하지 못한 거예요? 통일 신라란 말을 쓸 수가 없죠. 왜? 고구려 후예인 이 발해가 고구려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신라의 삼국 통일이 무의미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려 시대의 역사가인 김부식이 그 이전 시대인 삼국 시대의 역사를 쓰면서 신라의 삼국 통일을 강조하기 위해서 발해의 역사를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역사는 우리 역사가 아니야라고 내팽개쳐 버려서 결국은 뭐냐? 발해사가 미아로 떠돌게 됐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발해의 역사가 우리 역사로 편입되지 않았는데 언제 들어왔다고? 18세기에 와서 비로소 우리 역사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는 김부식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서로 달랐어요. 지배층은 주로 고구려 사람들이지만 고구려기가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대조영 집안이죠. 대시죠. 대시가 발해의 왕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장수 출신 대조영이 왕족 그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었고 피지배층은 거의 대다수가 말갈족이었어요. 말갈족. 그래서 요즘 말로 보면 국민의 대다수가 말갈족인 나라가 과연 우리나라에 합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해사의 특징을 보면은 자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민족 구성이 이원적이다. 알겠어요? 이원적이다. 둘로 돼 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서로 달랐다는 점. 알겠죠? 두 번째는 뭐냐? 고구려 계승 의식이 아주 강했다라는 거예요. 고구려를 계승한 점들을 예를 들어보면 첫째, 건국한 사람 누구라고? 대조영이었다. 이 대조영은 원래 고구려의 장수 출신이다. 고구려 장수 출신이다. 여기에 대해서 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원래 대조영은 말갈족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만약에 대조영이 말갈족이라면 발해 역사는 완전히 우리 게 아닌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누가 이런 주장을 하겠어요? 주로 중국이나 일본 놈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대조영은 그 말갈의 별종이야. 이렇게 하면서. 알겠죠? 그렇게 해서 그 건국자가 대조영이다.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예, 당시 발해 사람들이 당시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 보낸 편지에 일본에 국서를 보냈는데 우리는 고구려 계승자라고 그때 그 사람들이 지가 쓴 편지에다가 그렇게 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을 수밖에 없다 이거 우리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승자가 발해 당시 사람들이 고구려 계승 의식이 강했다. 세 번째는 뭐냐? 고구려 문화가 많이 녹아내렸어요. 고구려 문화가. 그래서 고구려 문화 예를 들자면 영권문의의 기활할지, 그죠? 영권문의의 기활할지 또는 굴식 돌방 무덤이랄지 돌사자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고구려 냄새가 물씬물씬 납니다.
자, 기타 이제 옛 고구려의 땅을, 고구려의 옛 영토를 그대로 확보하고 오히려 고구려보다 땅이 넓었다. 이렇게 발해사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그 민족 구성이 이론적으로 돼 있다는 것 때문에 피지배층이 말갈족이었다. 또 고구려를 건국한 건국자인 대조영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도 자꾸 의심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아직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밝혀내야 될 것은 지금 발해 역사를 제대로 연구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에요? 다 중국 땅이 아니에요. 러시아 땅. 알겠죠? 그렇게 넓었어요, 영토가.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과 일본 놈들이 오히려 더 연구를 많이 합니다. 발해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연구 결과 나오겠어요? 그놈들한테 유리한 결과 나오겠어요? 역사는 항상 승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 그 영토를 차지한 놈들이 자기 영토나 자기 역사라고 주장하기 쉽게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도 불구하고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그 발해사를 해방 이후에 많이 밝혀냈는데 이런 특징이 있다. 알겠죠? 자, 우선 잠깐 여기서 봅시다. 실학자가 누구냐? 여기서 18세기 실학자는 누구냐? 유득공이에요.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역사를 썼어요. 발해고. 알겠죠? 유득공이 발해고에서 이렇게 발해사를 우리 역사를 편집하기도 했고, 이종휘라는 사람이 동사라는 책을 써서 발해사도 우리 역사인데 왜 버려도 쓸고 이렇게 발해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게 됐답니다. 아시겠죠? 발해사. 자, 우리 이제 나머지는 우리 교재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한번 볼까요? 교재. 자, 당의 민족 분열. 지금 무슨 말이냐면 당나라 놈들이 고구려를 무너뜨리고 고구려 그 자리에 안동도호부를 설치했어요. 알겠죠? 안동도호부. 그리고 대동강 이북과 요동지방의 고구려 땅을 지배하고 요동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고구려 유민들이 저항하고 있었다. 이 저항하는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대조영이 대모산 일대다가 길림성 대모산 일대다가 뭘 세웠다고요? 발해를 건국했다. 알겠죠? 밑에 보세요. 발해 건국. 길림성 도나현 동모산 기슭계에 고구려 장수 출신 대조영이 나라를 세웠다. 됐죠? 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고구려 계승자로서 발해 중요 표시하세요. 물어보면 이걸 물어봐요. 왜 발해를 우리 역사를 편입시켰니? 고구려의 입당 거의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구려 유민과 다수 말갈족으로 주민이 구성되어 있었다. 세 번째, 일본에 보낸 편지에 고려 국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구려 문화가 거의 비슷한 흔적으로 남아있더라. 됐죠? 자, 그 다음에 발해 역사는 아주 단편적인 기록이 몇 개 남아있습니다만 그 중에 발해 무왕 때 발해 이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하는 고왕. (7세기) 말 698년에 고왕이 누구라고요? 대조영이요. 대조영이 건국했어요. 건국은 고왕 때 698년에 대조영이 건국했고, 자, 그 다음에 발전은 발해 무왕 때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 무왕의 업적이 잘 나와요. 무왕이 어디를 쳐들어갔냐면 산둥반도를 쳐들어갔어요. 그리고 이 무왕 때 장문휴를 시켜서 산둥반도를 공략하고 거기에 발해관을 설치하고 돌아왔다라고 해요. 발해관.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발해가 세워졌는데 이 대조영이 발해를 세웠는데 발해 주민 거의 대부분은 누구라고요? 말갈족이라고 그랬죠. 말갈족을 완전히 흡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갈족 가운데 발해에 편입되지 않은 말갈이 있었으니 이게 바로 무슨 말갈이냐면 흑수말갈이라는 놈들이 있었어요. 이 흑수말갈을 이용해서 당나라 놈들이 자꾸 얘들이 무기를 대주고, 알겠죠? 발해를 치도록 한 거야. 그래서 발해 누가요? 무왕이. 여러분 이름 보세요. 이름 무왕이 어때요? 문왕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공부 잘하게 생겼죠? 네. 무왕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싸움 잘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항상 시오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는 이유가 왕의 이름들은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업적을 보고 짓잖아요. 이 무왕이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쳐들어가서 흑수말갈을 쳤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깼어요. 근데 얘들이 부는 거야.
자복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도 항복하고 싶었는데요. 발 뒤에서 누가 당나라가 시켜가지고 자꾸 시켰어요. 부추겼어요. 알았어, 당을 쳐. 해가지고 누가요? 무왕 누구를 시켜서? 장문을 시켜서. 어디를 쳤다고요? 여기를 쳤어. 산둥반. 이게 누구라고? 발해 무왕 때 장문을 시켜서 산둥반도를 공략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왕 때가 됐습니다. 발해 문왕 때. 문왕 때가 되면 이때부터는 싸우겠어요? 문화적으로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겠어요? 이름이 그래서 문왕입니다. 당과 무슨 관계? 친선 관계. 잠시 우리가 외교 관계를 좀 보세요. 이 외교 관계는 한 개인이나 국가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나라 놈들이 전통적으로 쓰는 방식이 뭐냐면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공략하는 정책, 외교 정책은 뭐라고요? 제2 정책을 쓰려고 그랬죠. 이거 봐봐요. 흑수말가를 이용해서 발해를 치려고 한 겁니다. 이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 있잖아요. 다른 오랑캐를 치는 거예요. 똑같이 발해는 누구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신라를 이용해서 북쪽에 있는 뭐야? 발해를 늘 견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당과 신라가 이제 서로 사이가 좋아졌어요. 원래 당하고 신라는 사이가 좋아요, 나빠요? 처음에는 좋았었죠. 김춘추가 당나라 태종을 끌어들여가지고 삼국통일에 이용해 먹었죠. 당을 이용해 먹었죠. 그런데 신라가 당나라를 완전히 내쫓았어요. 마지막 전투가 무슨 전투였다고? 기벌포 싸움. 그래서 당하고 원수시가 됐습니다. 야, 우리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너나 먹자 해가지고 너희들 여기 가죠. 우리는 여기 갈 테니까 라고 했는데 당나라 새끼들이 백제 옛 땅에 뭐예요? 웅진도독부. 신라 옛 땅에 뭐? 계림도독부. 고구려 옛 땅에 뭐? 안동도부. 이렇게 해서 다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과 싸우지 않을 수가 없었죠. 신라가 당을 내몰고 당과 싸웠지만, 자, 당나라로서도 이 발해, 위협적인 발해 세력을 견제할 목적으로 신라가 필요했고, 신라도 역시 당나라의 앞선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당나라가 필요했어요. 계속 적대 관계로 남아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둘이 친하다 보니까 어때요? 위에서 공격, 옆에서 공격. 그래서 먼저 애를 치고 여기를 쳐서 당을 견제하고. 알겠죠? 누가요? 발해가. 또 뭐예요? 발해는? 그 다음에 이제 문왕 때가 되니까 당과도 친해지고, 신라하고도 어때요? 신라하고도 친하게 지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 문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발해와 신라는 원수지간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금 보니까 발해하고 신라하고 관계가 꼭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슷해요. 지금 우리는 서로 대치 중이죠? 38도선 있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이렇게 이 지방을 놓고 싸우다 황해도 지방을 놓고 싸우다가 당을 끌어들여서 또 당나라에 이용당해서 신라가 발해를 치기도 하고, 발해는 신라를 원수로 알고 이렇게 고구려를 무너뜨리는 원수로 알고 공격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친해져요. 문왕 때 신라와도 친선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무역로가 뚫렸어요. 여러분들은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알겠죠? 그 시절 국사책에는 없었어요. 알겠죠? 이게 뭐냐? 신라도예요. 이렇게 신라도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지도에 이렇게 그랬을까요? 길을 보여주려고. 실크로드처럼 신라 로드가 있었어요. 발해에서 신라로 가는 로드가. 근데 로드가 지금 어때요? 바다로만 가지 않고 여기는 육지, 여기는 바다죠. 이유가 있어요. 여기는 태백산맥, 산맥이 높아. 험준해. 육지로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동해안 지금 가면 어때? 최 바닷가에 철조망 옆에 국도가 쫙 뚫려 있죠. 그게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험준한 그 바닷가에 있는 그 길을 다닐 수 있겠어요? 못 갑니다. 지금에 이제 우리가 군사적으로도 또 관광지로도 이렇게 뚫어놨지만 동해, 그러니까 양양 그 동해시까지 연결되는 저기 길이 아주 좋죠. 근데 그 길 없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는 평야지대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옥저할 때 무슨 평야라고 그랬어요? 함흥평야. 굳이 평야를 놔두고 바다로 오는 멍청이가 있겠어요? 하여간 바다에 가면 위험합니다. 그죠? 하늘에 올라가는 순간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것은 우리가 땅을 두 발로 걷는 게 제일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육지로 오다가 길이 험해진 여기서부터는 배를 타고 와서 어디로 들어올까요? 신라 수도 경주로 가려면 어디로 갈까요? 지금 서울로 오려면 인천항으로 들어오잖아요. 신라 수도 가려면 어디로 갈까요? 부산? 부산? 지금 광역시예요. 지금 포항?
울산이죠. 그래서 울산이 신석시대부터 번창했었어요. 고래잡이가 성행하고 울산 반구대 암각화 기억나세요? 교통이 좋죠. 교통이. 그래서 울산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울산항. 그러니까 경주의 외항이 울산항인 셈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무슨 도가 뚫렸다고요? 신라도가 뚫렸다. 신라도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과 남한 사이에 이렇게 금강산 관광길도 이렇게 열리고 개성공단도 열려 있었는데 이거 다 때려 맞고 다 막아버린 놈들이 바로 누구예요?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다 뚫어 막았죠. 지금은 이거 완전히 경직 상태예요. 내가 볼 때 지금의 선거 결과가 이 막혔던 길을 뚫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든지 뚫리겠죠. 근데 내 생각이 그래요. 박근혜가 지금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뭐냐? 인기를 만회할 수 있는 길은 북한하고 손잡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레임덕을 극복하려면 마지막 카드가 김정은하고 야 우리 회담 한번 할까? 이렇게 해야 모든 관심을 다시 받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일 무서운 게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카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개헌, 헌법을 바꾸자 이렇게 해버리면 난리가 날 거야. 또 하나는 뭐 김정은하고 사진 한번 찍어버리면 관심이 전부 다 모든 방송이 다 그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질 거예요. 내 말 맞죠? 둘 중에 하나를 쓸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카드를 쓸 때 내 생각을 하세요. 알겠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 아버지하고 만났었거든 이미 박근혜가. 박근혜의 아버지는 김일성하고도 교신을 했었거든. 이우락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레임덕에서 탈출을 하면 지금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헌 카드를 꺼내든지 아니면 김정은하고 회담을 해서 한반도 문제를 돌파하든지. 그럼 이게 뚫리겠죠. 이게 누구 힘이에요? 이렇게 막 바꾸는 게 누구 힘이에요? 국민의 힘이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걸 막아버렸는데 야 뚫어! 남북한이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해서 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어떻게 되든 내가 볼 때는 이 정권 안에 뭔가 카드가 오갈 것 같아요. 너무 꼭 믿지 마세요. 돌팔이니까. 자, 알겠죠? 이 말 지금 문항 때 다 친해졌다. 당하고도 친해지고 신라하고 이거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당나라놈들이 항상 쓰던 카드가 뭐라고요? EJ. 이거 늘 사용됩니다. 외교 용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발해의 발전 쭉 보세요. 무왕의 영토 확장 나왔죠? 문왕의 체제 정비. 그래서 문화적으로 당과 친선관계 수립 이후 됐어요? 당은 문물을 도입하고 신라하고도 대립을 해소 됐죠? 그래서 상설 교통로 뭘 만들었다고? 신라도. 그렇습니다. 신라도. 이게 이제 90년대에 나온 그 역사 발굴 성과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배우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왕 때 전성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전성기였냐? 당나라도 발해를 뭐라고 불렀어요? 바다 건너 동쪽에 오히려 신라보다 더 무서운 놈들, 더 융성한 놈들, 그래서 뭐라고?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어느 왕 때? 선왕 때. 알겠죠? 이렇게 발해가 발전했는데 10세기 초 발해가 926년 망합니다. 거란 도굴하면서요. 이 거란 놈들이 916년에 나라를 세웠어요. 916년에 나라를 세운 거란에 의해서 926년에 발해가 망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는 것을 상상을 해야 됩니다. 건국한 지 10년밖에 안 된 애숭이 누가? 거란이. 문화적으로도 미견놈들이잖아요. 근데 최전성기를 달리고 그야말로 중국 당나라가 바다 건너 동쪽에 융성한 나라다. 해동성국이라고 칭했던 그 발해를 10세기 들어가자마자 무너뜨렸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도 발해에서 대규모 뭐가 일어났다? 화산 폭발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한참 우리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불고리 불의 고리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50년 주기 그런다니까 그 주기를 따라 올라가면 아마도 맞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한반도가 화산으로부터 안전한 것은 아니라고 그러죠. 백두산도 최근에 폭발한 게 18세기인가? 이래요. 그러니까 그 늘 폭발을 예면 지금도 백두산이 곧 화산이 폭발한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화산 폭발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거덜 났을 것이다. 화산 폭발은 뭐 화산 폭발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 게 아니라 화산재 때문이죠. 이 재가 내려앉아서 풀들이 다 죽으면 유목국가인 발해로서는 가축을 키울 수가 없어요. 왜? 화산재가 내려앉는 풀 가축이 먹을 수 없으면, 가축이 없으면 우유도 젖도 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국력이 어지러운 때 누가 쳐들어왔다? 무식한 가란 놈들이 쳐들어와가지고 926년 발해가 망했다. 오케이. 이렇게 가설이죠. 이런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 발해 멸망 926년.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말갈 그러면 안 됩니다. 거란이죠, 거란. 말갈은 같은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나라 안에 있는 피지배층이었죠. 그 다음 이제 남북국의 통치 체제. 통일신라의 중앙정치제도 정비. 집사부 시중의 지위 강화. 동그라미 말해서 시중. 아까 다 말씀드렸죠? 통일된 이후에는 수상이 누구라고? 시중. 시중은 신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무열계 진골이었다. 왕과 같은 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위화부를 비롯해서 통과하세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국립대학인 뭘 세웠다고? 국학. 어느 왕 때였죠? 신문왕 때. 웬만하면 신문왕이에요. 노후 폐지 신문왕. 그죠? 집사부 시중 신문왕. 통일신라 시대 지방조직을 정비해서 구주 5소경 다 했죠? 5소경 줄만 쫙 그어놓으세요. 줄 그으면서 한번 봐봐요.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나요? 다 이해가 되죠? 책을 읽을 줄 알면 공부가 된 겁니다. 책을 읽어낼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구주 9개 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주 밑에 구녀를 두었다.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5번 중요 표시하세요. 향부국 특수행정구역이다 라고 했죠. 가로 열고 뒤에다가 반란지역 이렇게 해놓으면 될까요? 반란지역 이렇게 해놓으면 될까요? 주로 반란을 일으켰던 분들. 김원창은 안이 일어났어요. 어디에서 김원창은 안이 일어났냐? 공주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공주에서 김원창은 안이 일어나자 공주를 명학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죠? 향, 소, 부곡 이런 것들은 되게 특수행정구역이에요. 반란자의 무리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감시하고 통제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특수행정구역을 뭐라고요? 향, 부곡, 소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 소는 수목업에 종사하는 집단을 소라고 했는데 향이나 부곡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집단들을 말해요. 그래서 삼국통일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특수행정구역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7번 상수리제도 봅시다. 상수리제도. 아까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은 우리가 감찰기관에 다 정리했죠? 그리고 상수리제도는 뭐냐? 인질정책이에요.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서울에 와서 거주하도록 했던 제도로 고려의 무슨 제도로? 기인제도로 계승되게 됐다. 상수리제도가 고려의 무슨 제도로? 기인제도로 이어졌다. 기인제도 동그라미 하고 호족의 자제 이렇게 써놓으세요. 호족의 자제를 인지로. 상수리는 뭐예요? 호족 자제를 서울에 와서 살게 한 것인 반면. 그러니까 상수리라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너 지방에만 계속 있지 말고 중앙으로 좀 기어 올라올래? 우리나라 제일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한양이죠. 임금이 살고 있는 곳이 항상 높은 곳이잖아요. 백두산이 제일 높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에 뭐라고 그래요? 올라간다고 하죠. 백두산 밑에 사는 사람도 어디로 가야 돼?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지 서울로 내려간다고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상이라는 의미를 쓰고 숫자는 지킬 숫자입니다. 너 올라와서 임금 옆에서 임금을 지키는 관리가 좀 돼줄래? 라고 이렇게. 그냥 오라고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너 인질대기에서 좀 나한테 멱살 잡혀 있을래? 라고 하면 안 오니까 너 이리 와. 내 옆에 와서 나 좀 지켜줄래? 그러면 예 하고 갔다가 인질로 잡히는 거죠. 무슨 제도? 상수리제도. 그래서 호족 자신을 직접 잡아두는 게 상수리라면 고려시대는 그 자제를 인질로 잡아뒀어요. 자제는 어떻게 해야 올까요? 교육이에요. 교육. 네 아들 서울로 보내주면 서울에서 재밌는 것도 많이 보여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이렇게 교육을 명목으로 인질정책을 썼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군사조직의 정비라고 했는데 구서당과 십정을 두었다. 구서당 밑에다가 말갈족까지 포함해서 고구려 백제 사람 물론이고 말갈족까지 포함해서 민족융합 도모 이 말에다가 줄거놓으세요. 민족융합. 무슨 말이냐면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지 군대를 만들 때 신라 사람으로만 만들지 않고 어때요? 옛 고구려 사람, 옛 백제 사람, 심지어는 다의 피지배층인 뭐 말갈족까지를 포함시켜서 만들었다. 알겠죠? 이게 무슨 정책이라고? 민족융합. 요즘 우리가 이제 공부에서도 항상 그 키워드가 되는 게 융합이죠. 통합과 융합과 통섭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전부 다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는 것들을 뭉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딱 끝나잖아요. 대통령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는 그래요. 대통령 선거는 지난 선거 같은 경우 51대 뭐 49? 51대 48.5?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반반 딱 나뉜 거잖아요, 거의. 그죠?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나머지 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야 되는데 나머지 반을 적으로 돌리고 이들을 죽이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민족 분열 정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리더가 될 사람들은 그릇이 커야 되고 상대방보다 더 큰 그릇이 돼서 상대방이 나를 반대하고 나를 미워해도 껴안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릇이 크게 키워야 돼요. 지식을 넣어두면 멍청한 짓이에요. 지식보다는 뭐가 중요할까요?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로우면 잘 삽니다. 지식만 갖고는 싸가졌다고 욕먹을 확률이 많고요. 지식만 공부만 잘한다고 잘 되는 애들 못 봤어요. 제가 학원 강사 하다 보니까 거의 서울대 출신들하고 맨날 같이 해요. 저는 지방대 나왔거든요. 저는 충남대학교 사학과 나와가지고 별로 학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EBS 출연하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서울대 사학과 출신들이야. 그래서 나중에 애들이 전부 다 나도 서울대 나온 줄 알아요. 묻어서 학벌 세탁이 된 거죠. 근데 그 서울대 나왔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꼭 성공하지 않아요. 보니까 오히려 더 미련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인생을 성공한 인생을 사는데 꼭 도움되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혜롭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인가 독립영화 4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보셨어요 혹시? 본 사람 있어요? 좀 봐보세요. 그런 걸 좀 보세요. 그걸. 꼭 보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내가 여러분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래서 엄마 그냥 애를 수영 선수로 키우려고 막 4등밖에 못하는 애를 과외 선생님 불러다가 막 1등하게 막 조집니다. 애들 두개 패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테마가 폭력이 과연 대물림 되는가. 그렇게 두들겨 맞은 놈이 지가 코치 돼가지고 또 패는 거야, 다른 애를. 근데 이게 중요한 주제 같지만 내가 볼 때는 그보다 더 깊은 주제는 교육이에요. 엄마가 과연 아이를 만들려고 하면 되는가.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꼭 어머니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돈을 보셔서 꼭 보세요. 시간을 꼭 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애랑 나는 같이 봤어요. 우리 아이가 그 수영 선수반에서 진짜 막 오리발로 두들겨 맞고 마대자루로 맞고 수영을 배웠었는데 지금 이제 거의 26, 7 이 정도 된 놈이 같이 가서 보자고 해서 봤는데 그거 딱 보고더니 머리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그게 떠올랐나 봐. 아마. 그 맞았던 기억이 떠올랐나 봐요. 난 되게 미안했었어요. 내가 빨리 그만두게 할걸.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었죠. 우리 구경하고 있어서 애들 만든 거. 아, 진짜? 뭐 유리창 위에서 엄마들 다 구경하잖아요. 때려주세요 막 그런 거야. 말 안 들으면 때려야죠. 1등 해야죠 이렇게. 나쁜 엄마들. 그래서 빨리 끊어줘야 됩니다.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깨달아서 아이들로 하여금 잘하도록 공부 못하는 아이를 만드세요. 왜 내가 이런 주장하냐? 그래도 서울대 가잖아요. 서울대 가봐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공부들이 쓸모없는 공부를 영어 7살 때부터 영어 유치원 다니고 해봤댔자 영어 필요 없다니까요. 20년 뒤에는 영어를 아니요. 머릿속에다 칩 하나 집어넣어서 아니면 5개 국어쯤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내가 볼 때 그 정도 기술이 발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초보적이잖아요. 구글에서 번역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번역하면 또 다 번역되잖아요. 근데 이건 초보적이에요. 전문적인 것들을 잘 못하는데 20년이 지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대학을 갈 때쯤 되면 영어나 다른 외국어는 그냥 우리가 자동으로 세계 전체가 다 자동으로 이렇게 소통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공부 시키지 마세요. 공부가 문제 아니라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 큰 짐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지금 힘들어요. 너무 막 사회가 많이 변하고 기술이 진보되고 하니까 엄마들이 우왕좌왕 헤매는데 차라리 그럴 때는 가만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내버려 두면 국가 시스템이나 사회 시스템이나 아이 친구 관계 때문에 애가 열심히 하게 되고 지네들이 좋아하는 거 하게 되고 게임 하라고 그러세요. 열심히 게임 하라고 그러세요. 게임이라도 잘해야죠. 게임 잘해서 최고 좋은 직업이 뭘까요? 공군 조종사가 되는 거예요. 우주선 할 수 있고요. 근데 애한테 그걸 심어줘. 게임을 열심히 하는 애한테 좋아. 게임 한 대신 게임을 잘하면 네가 이렇게 될 수 있다. 조종사나 우주 비행사나 프로 게이머가 될 수 있는데 프로 게이머는 수명이 어떻게 돼서 해봤댔자 눈 나빠지고 손 늦어지면 안 되니까 하려면 뭐 해라. 그러려면 수학을 잘해야 된다. 미끼를 하나 주세요. 미끼. 그래서 게임과 수학을 같은 비율로 할 수 있도록. 이게 엄마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수학만 잘하잖아요. 현재 대학 제도에서 수학만 잘하면 웬만한 대학 다 들어가요. 알았어요? 왠지 아세요? 수학 잘하는 놈이 국어를 못할 리가 없어요. 진짜요. 수학하고 국어는 똑같아요. 기호로 구현되는 세상입니다. 알겠죠? 똑같아요. 국어 잘하면 영어도 잘해야 돼요. 그런데 되게 공부를 못하는데 수학 때문에 망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엄마들이 키워가지고 다 해서 나한테 보내잖아요. 고3. 딱 보면 건질 애들이 몇 명 안 돼요. 다 파김치 돼가지고 그냥 시들시들 아유 너 대학 어디 갈래? 몰라요. 싫어요. 대충 가져 뭐. 애들이 그래요. 그게 엄마들의 작품이에요. 초딩 때부터 고3 때까지 구워 삶고 뒤에서 막 그냥 애들 갈구고 선생님하고 짜고 막 그냥 애들 쥐어 짜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가 그래요. 그래서 현실 인정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는 인수하라고 틀렸으니까 그래도 대학은 가겠죠. 그동안 들인 돈이 시간이 애하고 그 갈등 관계를 빚은 내용이 열받네요. 그죠? 그래서 왜 그런 짓을 하고 있냐고요. 학원 보내고 싶잖아요. 학원비 얼마만 딱 따져가지고 바로 적금 드세요. 그리고 애를 편하게 보내놓으세요. 알겠죠? 또 보내고 싶으면 또 적금 하나 더 드세요. 그래서 애한테 나중에 주세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제발 4등 한번 보세요 그냥. 그 독립영화라 아무 데서나 안 할걸요? 잘 힘들어요. 저도 가서 봤더니 셋이 봤어요. 3명이. 둘이 안 하더라고. 둘이 본 줄 알고 야 완전 저질했다는데 한 명이 나중에 들어오더라고. 직원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그 다음에 57쪽 발해의 중앙 집권체제 정비 쭉 넘어갑니다. 별거 없어요. 50 신라 말기 호족 세력과 후상국의 승리 58쪽이죠? 자, 신라 말에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화되고 다 알 수 있죠? 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신라 말 중앙 왕권이 약화되니까 지방을 통제할 수 없어요. 고개 드세요. 그러면 지방에서 지금 누가 크고 있어요? 호족이 나와야 돼요. 호족. 알겠죠? 중앙의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지방에서 호족이 성장한다. 호족은 어떻게 생겨났어요? 호족은 누구예요 원래? 네? 촌주들이었어요. 촌주. 자기 지역을 스스로 다스리고 있던 촌주 세력이 성장해서 호족이 되거나 또 보세요. 외우려 하지 말고 중앙에서 반란 일으켜가지고 몰락한 몰락 귀족이 시골 가서 성장한 경우 뭐가 된다고? 호족. 원래 지방에 군대를 거느리고 있던 해상 세력, 군진 세력, 장보 같은 사람들. 알겠죠? 또 태조 왕건의 아버지도 작재건인데 이 사람도 예성강에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던 해상 세력이자 무역 세력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호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호족은 몰락 귀족이나 또는 촌주나 해상 세력이나 군진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촌주로 호족으로 성장한다. 됐죠? 호족 세력이 커가고 있었습니다. 반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 줄거세요. 아까 제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반독립적인 세력 이렇게 하면 호족밖에 없습니다. 알았어요? 호족밖에 없어요. 고려시대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향리죠. 향리는 반독립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알았어요? 반독립적인 지방 세력 이 표현을 쓰면 우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누구밖에 없다? 호족밖에 없다. 군사적 행정적으로 중앙정부 말 듣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내 꼴리는 대로 지방을 다스릴까? 이게 뭐라고? 호족이에요. 근데 향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향리는 하는 게 겨우 뭐냐? 세금을 걷는 그런 지위에 있었다. 알겠죠? 조세, 공납, 요역을 징발하는 권리가 향리한테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특히 잘 알아두세요. 반독립적인 표현이다.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반독립적으로 지방을 다스렸다. 고적입니다. 그 다음에 골품제 사회 비판 다 했었죠? 네. 육토품 출신 도당 유학생 또 선종 승려가 되기도 하고 육토품들이 그 다음에 이제 후상국어 성립 견훤이 900년에 후백제를 세웁니다. 어디에서 세웠어요? 견훤이 어디에 세웠어요? 지금의 전주 완산주입니다. 완산주. 그런 이름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완주 그죠? 완산주. 그 다음에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 성자했었고요. 후 고구려를 누가 세웠죠? 궁예가. 궁예는 원래 신라 왕족 출신이라고 그러죠? 궁예가 신라의 왕족이었는데 애꾸눈이잖아요. 궁예가 애꾸가 된 사연도 그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궁궐에 막 불타고 난리가 나니까 이 왕자를 살리려고 2층에서 유모가 얘를 던졌대요. 근데 잘못 받아도 눈을 찌른 거야. 그래서 궁예가 애꾸눈이 됐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절에 들어가서 선종이라는 이름으로 절에 들어가서 그 스님 노릇을 좀 했었습니다. 누구라고요? 궁예. 경기도 일대 중부지방을 점령하고 예성강 유역 황해도 지역까지 확대된 뒤에 결국은 처음에는 송악의 도읍을 정하고 나중에 철원으로 천도했다. 줄거세요. 궁예가 처음에 어디에? 송악에. 나중에 어디로? 철원으로. 그래서 철원도 한때 후 고구려의 도읍지입니다. 지금은 철원이 완전 군사지역이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철원에서 근무해가지고 포병으로 있어 최전선에 있었어요. 가서 이제 면회를 가봤었는데 거기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 도읍지 철원이 알겠죠? 언제 도읍지예요? 궁예 시절에 후 고구려 때 도읍지입니다. 통일되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괜찮거든요. 도읍을 정했던 땅들은 되게 살기 좋은 땅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다 도읍을 정했죠. 근데 지금은 군사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군사지역이라서 개발을 못하고 있을 뿐이지 통일될 조짐이 보이면 바로 투자하십시오. 철원에다가. 난 철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한계 계속되는 전쟁 비용으로 지나친 조세 수치. 그렇습니다. 이 궁예 이놈이 미륵신앙을 이용해서 전지정치를 도모하고 결국 그러다가 신하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관심법이 있다고 난 너만 쳐다보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되게 나이가 한 50 넘어가면 세상을 다 안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다. 그러니까 짐승들도 한 50년 살면 귀신이 됩니다. 집에서 개 10년 키워보세요. 완전히 눈치가 빡해요. 근데 인간이라는 이 만물의 영장, 그죠? 두뇌 용량이 1500cc. 그러니까 콜라병 큰 놈으로 한 병 정도 되는 그 두뇌 용량을 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우리가 머리가 뛰어난 종족이잖아요. 인간이. 근데 한 50년 넘게 살아보세요. 아, 봄 다음에 여름 오고 여름 다음에 뭐 그다음 모델 다 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치를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꾸 훈수 두고 남을 훈계하고 남한테 뭐뭐 하지 말라고 나처럼. 그래도 나는 원래 꼰대니까 내 직업이 꼰대잖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근데 꼰대도 아닌 사람들이 꼰대짓 하면은 꼰대 짓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그래 안 그래? 남 가르치려고 그러면 싫어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궁예 이놈이 왕건도 궁예한테 몇 번 죽을 뻔했었죠. 왕건이 특히 이제 의심받은 것은 궁예 마누라고 바람 피운다고 해가지고 왕건을 죽이려고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궁예를 결국은 덕이 없으니까 왕건이 신하들과 함께 몰아내고 나라를 차렸습니다. 이게 바로 고려죠. 고려 몇 년에 차렸어요? 918년. 그 다음에 삼국의 중앙관제 비교, 송해신라의 정처직, 이건 여러분들이 안 해도 됩니다. 통과하겠습니다. 이것까지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삼국사의 비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사회가 섬세하게 비교됩니다. 이거는 다 공부한 뒤에 마지막에 볼 겁니다. 마지막에 보셔야지. 지금 보면은 되게 헷갈리니까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위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아까 본 내용,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상대, 중대, 하대를 나눌 줄 알 것. 그 가운데 딱 두 가지. 하나는 뭐 수상제도하고 또 하나는 뭐 토제도를 상대, 중대, 하대하고 왕권 전제와 연결시켜서 설명할 줄 알면 되겠습니다. 원래 제 계획은 고려시대를 딱 시작해놓고 끝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고려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